1주차 오늘 세 번째 시간 수식어 할 차례거든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 때 체언 첫 시간에 명사, 대명사, 수사 요 세 가지 품사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용언, 동사, 형용사까지 했고요. 총 9개의 품사들 중에 저번 시간까지 5개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 수식어에 해당하는 관형사와 부사까지 하면 총 이제 7개가 되겠죠. 시작할 때 우리가 품사가 9개라 그랬죠. 9개 중에 7개면 이제 거의 다 돼가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또 어느 품사든 중요하지 않는 품사는 없지만 우리가 품사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게 명사야 동사야 헷갈려서 틀리는 문제는 잘 없어요. 대부분 이제 품사 문제 중에서 틀리는 문제들은 오늘 배우는 수식어, 이게 관형사인지 부사인지 그거 헷갈려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문장 배울 때에도 이게 관형어인지 부사어인지 혹은 관형절인지 부사절인지 이게 헷갈려서 틀리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번 시간은 더욱 집중을 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언으로 끝나면 기능을 의미하는 분류다라는 거 이미 이제 잘 알고 있죠.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말인데, 일단은 이제 수식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수식이라고 할 때에는 꾸밈, 꾸민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맞아요, 꾸민다라는 의미.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꾸민다라고 하면 그 수식의 의미를 제대로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같은 말만 하나 배운 거지. 그 수식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의미를 제한한다 혹은 의미를 한정한다. 제한한다, 한정한다라는 건 어떠한 그 의미 범위에 대한 얘기예요. 의미 범위. 이거를 또 이렇게 의미 범위를 제한한다, 의미 범위를 한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이제 간단한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사람이란 단어를 하나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죠? 단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얘 뜻이 있어요. 뜻도 갖추고 있고 자립할 수도 있고 문장에서 혼자 쓸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그 사람에 해당하는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범위의 측면에서 이걸 한번 접근을 해보는 그런 설명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수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를 생각해 보면 이 전 세계에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70억 명 정도라고 대략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70억 명에 해당하는 의미 범위를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은. 물론 사전적 의미처럼 영장류 중에서도 지능을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식과 문명을 공유하는, 문화를 즐기는 이런 다양한 사전적 의미가 복합된 그런 의미인데, 단순히 수의 의미에서만 보면 70억 명쯤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얘를 꾸미는 말을 한번 붙여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똑똑한 이 뒤에 있는 사람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 우리 쉽게 느낄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70억 명 중에 모두 다가 똑똑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친구들 중에 좀 멍청한 애들 있잖아. 멍청하다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똑똑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친구들 다 빠져야 돼요. 이제 이런 수식의 의미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제한을 당하는 거예요. 한정을 해버리는 거죠. 똑똑하지 않은 애들 다 빠져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 30억 명 정도로 준다고 치고 가정해서, 우리가 일일이 똑똑한 사람을 다 셀 수는 없지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줄었어. 이만한 70억의 범위였는데 앞에 똑똑한을 붙이는 순간 빠지고 이만큼 범위가 줄었죠. 여기다가 하나 더 해볼까요? 멋있는 이라는 수식 한번 더 해볼게요. 그죠? 멋있는 똑똑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똑똑한 친구들 내 주변에 있어, 그죠? 공부 잘하고 머리 팽팽 잘 돌아가고 수학 1, 수학 2 벌써 선행 다 끝내고 이런 친구들 있죠. 진짜 똑똑한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30억 명 중에서 또 빠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건 똑똑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 와 멋있다 이런 친구들이 100%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한 15억 명 이렇게 된다고. 굉장히 관대하게 수를 많이 정한 거죠.
실제로 또 멋있고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15억 명이나 된다 그러면, 물론 될 수도 있지만 나는 15억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죠. 15억 명 정도면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것처럼 점점 이렇게 그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수식을 하면 할수록 뭔가 자꾸 늘어나는 느낌이 들지만 겉으로 봤을 때 의미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수식이에요. 그럼 밑에 쌤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뭐 예쁜 친구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예쁜이 뒤에 있는 친구를 꾸미는구나 쉽게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친구들 중에서 예쁘지 않은 친구를 다 빠져야 돼, 그죠? 우리 수식의 의미를 배웠으니까 예쁜 친구들만 한정하는 거죠. 그럼 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죠. 집에 간다. 학원에 있다가 집에 간다 그러면 갑자기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나면서 갑자기 즐거워져, 기분이 좋아지고. 얘도 수식이냐? 우리 흔히 봤을 때 얘는 수식이라는 걸 쉽게 느낄 수 있지만 이걸 수식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정한 수식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문장에 갔을 때 이 어절이 이 어절을 수식한다 이런 것도 쉽게 눈치를 못 챈단 말이죠. 왜 그러냐? 똑같이 생각해 보면 돼요. 간다라는 이 단어, 가다라는 단어는 이 앞에 수식어가 없을 때에는 의미 범주가 그대로예요, 그죠? 제한당하지 않았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집에도 갈 수 있고 뭐 학교도 갈 수 있고 학원도 갈 수 있고 지금은 못 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디도 못 가고 집에만 있지만 근데도 뭐 PC방 간다 가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런 애들 있다 그러죠. 여러분은 안 가겠지만 결국 이 집에라는 것이 뒤에 있는 가다라는 의미 범주를 한정하고 있다는 거, 의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똑같이 생각해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나중에 뒤에 가서 하겠지만 집에는 간다, 서술어를 수식하는 의미를 제한하는 부사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수식의 의미예요. 이런 수식의 의미를 잘 생각을 좀 해주고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고 이제 관형사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다 수식하는 말들이니까. 관형사 할 때 이 관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한자인데 갓관자예요. 갓. 우리 조상들이 그 한복 위에 쓰던 갓 있죠. 사극 같은 거 보면 우리 가끔 볼 수 있잖아요. 그 갓은 뭐 관 그대로 쓰기도 해요. 뭐 왕이 쓰는 모자는 왕관 이렇게 그대로 쓰기도 하고. 쌤이 한자 얘기를 간혹 중간중간 하는데 뭐 저번 시간에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어를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그 한자의 뜻을 조금 풀어서 그 전체의 개념으로 좀 확장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공부하자. 그러면 그 개념에 대한 기억도 오래 가고 절대 안 까먹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 있는 건데 기억이 오래 가요. 기억이 오래 간 그 사이에 계속 문제를 계속 풀면서 그 기억이 절대 지워지지 않게끔 하는 거죠. 즉 갓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맨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모자 같은 걸 쓸 때는 뭐 그냥 머리 감기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대충 쓰기도 하지만 뭐 연예인들 보면 일부러 예쁜 모자 골라 쓰기도 하죠. 결국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니라 좀 꾸민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관형사에는 꾸미는 기능을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이미 용어에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관형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체언을 수식해요. 체언을 꾸민다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체언 배웠죠. 명사, 그죠? 여기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요 세 개가 체언이죠. 요 세 개의 단어를 꾸미고 있다. 요 세 개의 단어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면 관형사겠죠. 쌤 요 앞에 적었던 거. 관형사 있나요? 체언 꾸미네. 관형사 아니죠, 그죠? 관형사 아니에요. 똑똑하다 형용사예요. 예쁘다 형용사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관형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품사는 형용사고 문장에서는 관형어로 쓰이다. 그래서 뒤에 가면 문장 성분까지 배우면 친구들 중에 이 품사와 문장 성분 이 범주 구분이 잘 안 돼서 이 둘을 막 서로 막 섞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뒤에 사람 꾸미네 그러면 체언 꾸미니까 관형사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뒤에 가서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는 관형사가 없어요, 그죠? 체언을 수식하는 말을 관형사라고 하는데 여기도 종류가 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지시관형사라는 게 있고요. 우리 지시라는 말을 붙은 것 앞에서 여러 번 봤죠. 저번 시간에 지시형용사, 첫 시간에 지시대명사 이런 거 봤었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 그, 저와 같은, 그죠?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가리키다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관형사 중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느냐? 말 그대로 이, 그, 저. 선생님이 또 적었죠? 관형사예요. 이게 단어예요, 단어. 예를 들어, 뭐, 이 친구, 그 다음에 뭐, 그 동네, 뭐, 저 강아지,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있는 이, 그, 저가 뒤에 있는 체언들의 의미를 제한하죠. 그죠? 방금 쌤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저 강아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강아지만 딱 있을 때에는 어떤 강아지든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앞에 저라는 말이 딱 붙는 순간, 관형사가 붙는 순간, 이 강아지 안 되고, 그 강아지 안 되고, 저 강아지만 되는 거죠. 의미의 범위가 한정되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런을 붙여서 이런, 그런, 저런, 여기에도 이그저가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것도 관형사예요. 지시관형사. 두 번째는 어떤 관형사가 있냐면 성상관형사라는 게 있어요. 이 성상이란 말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어요. 그죠? 언제? 성상형용사 할 때. 성이 뭐라고요? 성질. 상은 상태. 그죠? 그럼 성상관형사는 성질이나 상태의 의미를 제한하는 관형사겠죠. 그죠? 우리가 흔히 관형사라고 배우는 것들은 대체로 이 성상관형사들인데, 예를 들어 새라든지 혹은 뭐 헌도 가능하겠죠. 옛이라든가 혹은 뭐 모든이라든지 뭐 다른이라든지 뭐 온갖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첫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다 하나의 단어죠. 문장에서 홀로 쓸 수 있고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뒤에는 항상 가만히 생각해보면 뭘 넣으면 자연스러울까 생각해보면 다 체언이에요. 명사죠. 그죠? 새 친구. 신학교에서 지금 새 친구 사귀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린 지금 헌 친구만 지금 남아있어요. 얘 친구들만 남아있는 거죠. 첫 만남. 지금 신학기 첫 만남이 없죠. 모든, 관형사죠. 모든 학교가 다 휴교 중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성질이나 상태의 의미를 제한하는, 다른 말로 수식하는, 그죠? 수식하는 관형사가 된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관형사가 있냐면 수관형사가 있어요. 우리 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첫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수사라고 배웠죠. 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양수사, 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서수사,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관형사에도 그 수의 의미를 가진, 즉 수의 의미로서 제한하는, 의미를 한정하는 관형사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있느냐? 한, 두, 세, 그 다음에 요 마찬가지예요. 한두 해도 또 대략적인 수의 의미를 가지는 관형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수사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거 배웠었는데 관형사 중에서도 첫째가 있어요. 이제 가만히 보면 수사에서 배웠던 하나, 둘, 셋이랑은 모양이 좀 달라서 얘네들은 관형사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서수사의 모양이랑 똑같죠? 그죠? 쌤이 이제 품사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할 내용인데, 품사가 여러 개인 단어들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의미에 따라서 이게 이런 품사가 될 수도 있고 저런 품사가 될 수 있고, 좀 이상하죠. 품사라는 건 그 세 가지의 엄밀한 기준을 두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그 단어의 품사를 정한 것인데, 그죠? 정했는데 왜 또 딴 게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그리고 또 간혹 이 수사나 수관형사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단어들을 너희들이 구별할 수 있니? 라는 그런 문제들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나와요. 사실은 자주 나오는데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형사는 쌤이 아까 얘기했죠. 똑똑한 같은 경우는 형용사인데, 예쁘다는 형용사인데 지금 문장에서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와 문장 성분을 나중에 정리를 하면 알게 되겠지만, 그 단어는 품사를, 어떤 품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문장 성분은 제각각 문장에서 좀 다르게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쁜 같은 경우는 예쁘다가 기본형이니까 형용사죠. 그죠? 기본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선 관형으로 쓰였죠. 근데 만약에 친구가 예쁘다 이런 문장을 만들면 예쁘다는 형용사지만 서술어로 쓰이고, 옷을 예쁘게 입었다 그러면 입었다를 꾸미는 부사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품사, 어떤 단어의 품사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물론 뒤에 가면 품사를 바꾸는 것도 배울 거예요. 품사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문장 성분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런 게 있는데 관형사는 그렇지 않아요. 관형사는. 그래서 수사하고 구분하기가 쉬워.
예를 들면 뒤에 가면 한두 세까지 괜찮지만 뭐 한 7 이 정도 가버리면 요것도 모양이 똑같아요. 수사도 7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수사로 쓰일 때도 수관형사로 쓰일 때도 모양이 7으로 쓰거든요. 사람 7이 있다. 수사로 쓰인 거고 7명 이러면 이제 관형사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관형사는 형용사가 뭐 관형으로 쓰이고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로 쓰이고 하는 것과는 달리 문장에서 모두 다 관형어로만 쓰여요. 관형어로만. 왜 관형어로만 쓰일 수밖에 없느냐? 우리 저번 시간에 관형사형 어미 했죠.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를 잘 구분해야 한다.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그런 거 했었어요. 그죠? 여기에 있는 이런 게 지금 관형사형 어미죠. 관형사형 어미. 니은. 그렇죠?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니까 관형어가 되잖아요. 그죠? 원래 형용사였는데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는 거죠. 근데 관형사는 뒤에 조사를 결합할 수가 없어요. 관형어로 100%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형사의 성질이에요. 조사가 결합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격조사라는 거, 문장 성분에 자격을 주는 조사들이 있는데 문장 성분에 자격을 주려는 조사가 결합하고 싶어도 결합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문장 성분을 못 주겠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관형사형 어미처럼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어미들이 있어요. 부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이런 것들이 문장 성분에 관여하는 어미들인데 그 어미들도 결합할 수가 없어. 왜 결합할 수가 없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용언처럼 어간과 어미가 있는 게 아니겠지. 얘네들은 어간과 어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막 다양한 어미를 결합할 수 있는, 즉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어간과 어미가 없잖아. 지금 여기 어간이 어디 있어요? 기본형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 성분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형사는 그대로 그 기능을 유지하는 관형어로밖에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이용하면 수사하고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뒤에 수사라면 체언이니까 뒤에 조사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데 조사를 결합해봐요. 결합할 수가 없다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에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일곱을이라든지 첫째는 이라든지 이렇게 조사가 결합할 수 있겠죠. 조사가 결합했다면 걔는 관형사일까요? 수관형사일까요? 아닐 거죠. 조사가 결합했다면 얘는 수사로서 쓰인 거고 조사가 결합했다면 얘는 수사로서 쓰인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관형사와 수사는 관형사 뒤에 조사를 결합할 수가 없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또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관형사 설명 다 했어요. 관형사 설명 다 했고 쌤이 적어도 여기 좀 적어놓은 것들이 있죠. 적어놓은 관형사들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 왜냐하면 뭐 다른 이런 것만 봐도 다른 하면 우리 이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르다에서 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다르다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언, 즉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뒤에 니은 붙은 거 보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어. 그래서 관형어로 쓰일 수 있겠죠. 그죠? 다르다는 형용사인데 그죠?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형용사인데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관형어가 될 때가 있어요. 모양이 똑같죠. 그렇죠? 모양이 똑같으니까 시험 문제도 잘 내겠죠. 그러니까 다른이라는 관형사 자체가 있다라는 걸 모르면 여기에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측면에서라도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좀 외워두는 게, 기억을 해주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거예요. 쌤이 외우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문법만큼은 또 문학 공부할 때 문학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 있죠. 모든 공부는 일단 기본적인 지식들은 좀 내가 기억을 하면서 거기에 쌓아가야 돼요. 나 외우는 거 너무 못해요. 외워도 잘 안 외워지고 그래서 나는 이해를 하면서 그냥 공부를 할래. 이해하는 공부는 물론 좋지만 기본적인 거 안 외워놓고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그죠? 이런 용어 자체를 기억을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그러니까 특히 문법은 좀 기본적인 건 외워주는 게 나중에 문제 풀 때 훨씬 편해요.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부사로 넘어가서 부사의 이 부자는 뭐냐면 돕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관형사의 그 갓, 모자처럼 직접적으로 뭔가 꾸미는 의미는 없지만 도와준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모자를 씌우는 것처럼 혹은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뭐 메이크업을 좀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도와준다. 즉 부사에도 꾸민다라는 의미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네. 용언 뭐 있다?
동사와 형용사. 그죠? 사이좋게 서로. 얘는 체험, 얘는 용어. 근데 여기는 주로라는 말이 붙었죠, 앞에. 그러면 주로 얘네들을 수식하지만 또 다른 것들도 수식한다는 거죠. 종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성분 부사라는 게 있고요. 문장 부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성분 부사는 말 그대로 어떠한 문장의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거예요. 문장 부사는 어떠한 특정한 문장 성분, 이것들 중에 하나 이렇게 수식하는 게 아니고 문장 전체의 의미를 제한하는 거죠. 문장 전체의 의미를 한정하는 거겠죠. 성분부사에는 종류가 또 여기도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종류까지 우리가 사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고3 수능 수준으로 가도 배울 필요는 없고 특정한 문장 성분을 수식한다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줄 수도 있지만 시험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까지 배우면서 그걸 또 익히고 기억하는 데 드는 불필요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국어 선생님, 국어학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니까. 성분부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있느냐? 잘이라든가, 빨리라든지, 역시라든지,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밥을 빨리 먹어라. 지금 수능특강 문학이랑 쌤 진도 나오고 있는 학생들은 거기 요 예문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빨리라는 것이, 그지? 빨리라는 것이 뒤에 있는 먹어라라는 의미를 제한한다는 거 이제 우리 수식의 의미 배웠으니까 이해되죠? 먹어라만 뒀을 때에는 빨리 먹든 늦게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앞에 빨리가 붙는 순간 늦게 먹는 것들은 다 빠져야 돼, 그죠? 후다닥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제한하니까 수식하는 게 맞고, 먹다는 동사니까 용언이죠, 그죠?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가 되는 거죠. 성분부사들이 이렇게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데 또 다르게 밥을 매우 빨리 먹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매우는 어떤 의미를 제한하죠? 먹다의 의미를 제한하나요? 아니죠, 그죠? 빨리의 의미를 제한하죠. 이 매우가 빨리 앞에 수식이 되는 순간 그 적당한 빨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만 지금 의미 제한 속에 들어오는 거죠. 부사가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도 해요, 그렇죠? 주로 용어를 수식하지만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앞에 있는 관형사를 수식하기도 해요. 매우를 그대로 써볼까요? 혹은 너무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우리 앞에서 관형사라는 거 봤죠, 그죠? 너무 신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는 신발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체언 꾸미는 는 관형사, 그죠? 근데 앞에 있는 매우나 너무 같은 경우는 신발을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매우 신발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죠, 지금. 를 제한하죠, 대충 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떨어져서 지금 신기도 힘든 매우의 의미를 지금 여기 넣어서 수식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관형사를 수식하는 부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들도 있어요. 체언 수식하는 건 관형사가 해야 되는데 부사는 좀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어떻게 될 수 있냐? 선생님 아까 여기 뒤에가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죠? 땡겨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역시 너야. 역시 엄마가 최고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될 때에는 뒤에 있는 대명사나 명사 같은 것들, 그죠? 역시가 의미를 제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부사로 넘어가면 얘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문장 전체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접속조사라는 것도 있는데, 접속부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걸 문장부사와 따로 떼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같이 넣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문제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설마라든가, 절대라든가, 결코라든가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부사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문장을 혹은 체언들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에서 접속사라는 품사가 있죠. 근데 국어에는 접속사라는 품사가 없어요. 그 접속사에 해당하는 품사가 바로 접속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들 알죠, 여러분? 하지만
뭐 등등등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뭐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나 동생은 밥을 먹지 않았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나가 동생을 수식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수식하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았다를 수식하는 것도 아니죠. 그 뒤에 있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제한하는 거죠. 역접의 의미로. 앞의 내용과는 반대다라는 의미로서 제한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예문을 하나만 적어볼게요. 설마 다음 주도 학교에 못 가? 네, 못 가죠. 지금 쌤이 촬영하고 있는 이 날은 일주일이 지나도 학교를 갈 수 없는 날이에요.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부사란 말이죠. 부사. 뭘 꾸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설마 다음 주? 설마 다음 주도 학교에? 설마 다음 주도 학교에 못 가? 쌤이 지금 일부러 억양을 달리했죠. 뭘 꾸밀지 정확하게 내가 좀 잘 모를 것 같아. 그죠? 딱 안 보이죠. 그죠? 왜냐? 얘는 뒤에 있는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지금 제한하기 때문에. 부사는 관형사와는 달리, 관형사는 안 그래요. 관형사는 막 얘가 막 여기도 가고 간다든지 이렇게 위치 이동이 안 되거든. 근데 부사는 비교적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빨리 같은 것들은 여기에 있지 않고 이쪽으로 옮겨도 상관없어요. 그죠? 빨리 밥을 먹어라 한다고 해서 빨리가 밥을 수식하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빨리 밥을 먹어라 해도 빨리는 먹어라를 수식하지만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근데 문장부사는 이 성문부사에 비해서 더욱 그 위치 이동이 자유로워요. 설마를 여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렇죠? 다음 주도 설마 학교에 못 가? 혹은 여기에 넣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도 학교에 설마 못 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요 뒤에도 갈 수 있어. 다음 주도 학교에 못 가? 설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문장부사는 위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 부사가 어떤 특정 문장 성문을 수식하느냐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느냐는 위치 이동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보고 또 좀 눈치를 좀 챌 수도 있고요. 이 뒤에 가는 경우도 설마가 이 뒤에 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이 뒤에 가는 경우도 문장부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은. 물론 도치법을 활용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뒤에 딱 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어법의 측면에서 본 게 아니라 표현의 측면에서 본 거니까 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말의 수식 구조는 그래요. 수식어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수식을 당하는, 꾸밈을 당하는 피수식어는 이렇게 뒤에 있거든요. 이게 문장의 앞쪽이고 이게 문장의 뒤쪽이란 말이죠. 뭐 영어처럼 뒤에 이만큼 막 부사구 같은 게 앞으로 훅 넘어와서 막 얘를 수식하고 이런 경우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뒤에서 이렇게 훅 앞으로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장부사가 가지고 있는 문장부사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도 갔고 여기도 갔으면 쌤 여기도 한번 넣어볼래?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설마 주도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왜 안 되는지 의미 수식, 즉 의미의 제한이라는 수식의 의미를 잘 이해했으면 조금 감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 이미 여기 지금 수식 구조라는 게 있어요. 쌤이 방금 말한 수식 구조. 다음이 지금 주를 꾸민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다음이라는 말이 뒤에 있는 주의 의미를 한정해버렸단 말이죠. 한정했다는 얘기는 제한한 다음에 정해버린 거야. 의미의 범위가 정해졌다고요, 이제. 근데 그 정해진 의미의 범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얘와 얘가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의미의 한정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주도 학교에 못 설마 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도 지금 부사거든요. 쌤이 이제 아까 처음에 성문부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죠. 이런 건 이제 부정부사라고 하는데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쌤이 설명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얘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누가 모르겠냐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이제 부정부사라는 개념을 또 배워서 여기에 더 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뒤에 있는 간다라는 의미를 제한하는 거죠. 이게 부정부사인데 이런 거 사이에 지금 수식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의미의 한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쌤이 지금 뭐 별것도 아닌 걸 어렵게 설명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의미의 수식의 의미가 수식의 개념이 의미를 제한한다, 의미를 한정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니까 이 설명도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수식어에 대한 설명은 다 했어요. 관형사와 부사 설명 다 했고,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품사를 배우니까 이 각각의 품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히나 이 수식의 의미, 수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 문장 성분, 그 다음에 뭐 문장의 짜임, 아는 문장 갔을 때에도 뭐 관형어, 부사어, 관형절, 부사어, 부사절 이런 게 나왔을 때 문제에서 보통 어느 포인트에서 잘 틀리냐 하면 이게 관형어인지 부사어인지, 관형절인지 부사절인지, 이게 꾸미는 말인지, 이 꾸미는 말이 무엇을 꾸미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찾느냐 못 찾느냐 때문에 문제를 맞히고 틀리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잘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넘어갔을 때도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거 꼭 명심하시고 오늘 수식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관계형, 조사 계속해서 이어갈게요.